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정진희 교육연구사입니다. 오늘 행사는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김찬중 원장님의 인사말씀, 그리고 국장영 총영사님 특강과 질의응답, 그리고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바르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강은 여러분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특강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김찬중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김찬중입니다. 주 우즈베키스탄 총영사원께서 특강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독서인문학교 아이들의 최종 목표는 지난번 답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통일 한반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동양인들 그런 인재로 키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난 2월에 캠프 시작에서 입학시 국내 캠프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총영사관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통일 한반도의 주역이 되는 그런 인재로 자라는데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전남도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전남 독서인문학교가 크게 성장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쭉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특강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총영사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 우리 원장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저는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봉사 참사관 겸 총영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외교부에 들어온 지 25년, 6년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20년 지난 뒤부터는 카운트를 안 해가지고 점수를 모르겠는데 여러 공간을 다녔고요. 우즈베뿐만 아니라 제가 우즈베는 사실은 두 번째 공간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우즈베크에도 한번 공부를 했었고 인근 타지키스탄도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몇 군데 더 이렇게 근무를 좀 했었는데요. 글쎄 여기 오면서도 우리 같이 오면서도 직원하고 이야기를 차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8월에 이제 또 러시아 쪽으로 이제 전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놈 이사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외 이사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많이 보람되는 일도 많았었고요. 또 좌절도 많이 하고 또 도전도 많이 하고 그런 시기가 오면서 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제가 그 첫 번째 근무지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제 마지막 근무지가 이제 여기서 전임을 하면 러시아가 될 것 같은데 하필 두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원장님께서 특강이라고 거창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특강이라기보다는 일단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런 외교가 뭐냐 이런 또 거대 담론에 대해서 이렇게 주구절절히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좀 많이 듣고 요즘 우리 고등학생들은 어떤 거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인생 선배의 입장으로서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혹시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언제 수교, 그러니까 수교라는 건 외교 관계를 수립한 거죠. 했는지 혹시 아시는 학생분 계세요? 큰 소리로 아시고 92년 맞습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들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겠지만 맞습니다. 그 한국과 우즈벡은 1992년도에 그 당시에 구소련이 붕괴를 하면서 이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플러스 13개국의 CIS 국가라는 카자흐스탄, 여러분이 다녀오셨던 카자흐스탄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로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그 분리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우즈베키스탄과 수교를 했습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우즈벡에 보면 떠오르는 거. 혹시 사마르칸드 다녀오셨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마르칸드의 고대 실크로드라고 해서 그 사마르칸드가 실크로드의 중심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대에. 그래서 그 우즈벡에는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인 사마르칸드가 있다. 기타 뭐 부하라도 있고 히바도 있는데 사마르칸드가 그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즈벡 전통 음식을 이렇게 사진으로 소개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하면 뭐 떠오르는 것들이 K-팝을 하는 우리 그 친구들은 BTS인 것 같은데 그 친구들. 그리고 이제 또 우즈벡 분들한테 한국 하면 떠오르는 거 하면 또 IT 선진국 많이들 떠오르십니다. 그래서 한국은 엄청난 기술을 가진,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차하고 방금 이제 대장금 나왔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그 92년 수교 이후에 그 내용이 담겨 있긴 한데 여러분들 지금 길 위에서 보는 차 중에 중국차 위에 가장 많이 본 차가 혹시 브랜드가 생각나시나요? 네, 쉐보레가 원래 이제 GM 쉐보레가 미국 자동차 회사이긴 합니다. 근데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차들이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그 차들의 브랜드는 어디 차인 줄 아세요? 대우요. 그렇죠. 뭐 답이 대충 나오는데 대우 자동차가 1996년도에 그 우즈베키스탄에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이 불모지인 우즈베키스탄에 연간 20만 대, 지금도 이 중앙아시아에서는 20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큰 규모의 자동차 생산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하면 그 당시에는 대우차들로 넘쳐나던 때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 대우차인 마티즈라든지 소형, 그 다음에 다마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쉐보레로 붙이고 있지만 그게 뭐 넥시아 뭐 이런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그 차들이 이 대우 우즈베키스탄을 점령을 하던 시대가 한 30년 가까이 96년도 생산 공장 만들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우차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분야에서 대우가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표로 92년 그 수교 이후에 이런 이제 주로 이제 정상관 그런 방문을 연표로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92년 1월에 외교관계가 수립되고 대사관은 93년 12월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쭉 우리 정상들께서 우즈벡을 방문을 했는데, 가장 최근이 이제 2000작년에 대통령이 방문하시는 게 있고, 21년도에는 이제 미르지요프 지금 대통령, 우즈벡 대통령께서 방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0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20회라는 게 숫자상으로는 뭐 큰 숫자가 아닌 것 같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정상이 한 나라에 20회 방문한 거는 우리가 아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큰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이 뭐 전 세계 국가가 뭐 80개 또는 200개, 유엔 통계가 200개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중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한 국가가 더 방문하지 않은 국가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남아의 일부 국가들도 우리 대통령 정상께서는 아직까지 방문을 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즈벡 또 이제 옆 나라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 중앙아의 중심 국가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보니 이렇게 국도 수립 이후에 정상이 20회 이상 방문했던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즈벡 오셔가지고 아리랑 요양원 오셨죠? 네네. 거기 그 고려인 어르신분들 계신 거또 봉사활동도 하셨을 텐데, 그분들이 1937년에 오신 분들 중에 그분들도 계세요. 아직도 1세대라고 이제 저희가 칭하는데, 그분들이 그 1937년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아주 좀 가슴도 아프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즈벡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연해주는 저기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우리 그 만주벌판이라고 하죠. 우리가 통상 거기에 계셨던 한인분들이 그 당시에 그 소련 정치 체제에 의해서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강제 이주를, 자연 이주가 아니고 주로 대부분이 90% 이상이 강제 이주를 당하셨는데, 그때 약 17만 명 정도가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그 역사를 세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반반 나눠가지고 카자흐스탄으로 이렇게 가고 또 반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와서 이 고려인 문화를 우즈베키스탄에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만드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은 그 우즈베키스탄에만 18만 명 정도가 계시고요. 러시아, 중앙아시아 CIS라고 통칭하겠습니다. CIS 국가에는 약 50만 명이 있는데, 우즈벡에 가장 많이 고려인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 고난에 타국에 정말 여기 아무 정보도 없고 아무 그런 연고도 없는 여기에 오셔가지고 근면성실함, 부지런함 하나로 이 삶을 이루셔가지고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뭐 장관님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이제 학자분들도 계시고 예술 또 비즈니스 경제계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자리를 굳건히 잡고 있습니다. 그 이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지금까지 아까 보셨던 20회 이상 정상이 방문할 정도로 관계의 저변은 이 고려인 분들이 계셔서 그 역할을 해주셨다라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즈벡에 와보니 이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거하고 틀리게 그런 그 아리랑 요양원이나 황만금 박물관 쪽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인데 이 오실 때 갖고 온 그런 벽시라든지 이런 씨앗 종류를 그 당시만 해도 우즈벡에서 쌀 농사를 그렇게 많이 안 하던 때였습니다. 쌀이 귀하던 나라였거든요. 쌀 농사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 우즈벡에 있는 민족들에게. 근데 그게 이제 워낙 부지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이 좀 있어야 되고 그게 너무너무 힘든 때였는데 우리 고려인분들이 와서 그 쌀 농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삼배 만드는 에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모든 게 손으로 하고 그게 그 작물을 키우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고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황만금 농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황만금 농장, 또 김병환 농장 이런 구소련 당시에 영웅 칭호를 받으신 영웅 훈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너무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농장을 이루어서 그 당시에 소련에서는 제일 수확량이 좋은 농장으로 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게 다 이분들이 너무너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활동을 하셔서 그런데 이게 이 우즈벡 국민들 머릿속에 이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 그 대통령이 지금까지 두 분이 계셨어요. 여기는 약간 대통령이 길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까리모프 대통령이고 이제 잡고 하셨고 지금은 이제 우리 미르지오프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항상 이 나라 정부 인사들 또 이런 연설을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고려인들만큼만 부지런해요. 고려인들만큼만 성실해요. 고려인들은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도 고려인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믿을 수 있는 민족이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 한국과 우즈벡이 엄청나게 또 이렇게 가까워진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신 고려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적으로 아까 1937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1400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사마르칸트 가셔가지고 아프로시아 박물관도 가셨는지요? 근데 이제 아프로시아 박물관에 가면 벽화가 있는데 사실 잘 안 보이죠? 이게 뭐 보존도 그렇고 이 발굴도 그렇고 해가지고 보존이 조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벽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첨단 뭐 습도도 맞춰야 되고 온도도 맞춰야 되고 뭐 햇빛 양도 맞춰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우즈벡에는 없어서 그걸 우리 또 정부 코이카라는 우리 기관에서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원래 저 정도 수준의 벽화였었는데 지금은 다 바래가지고 아예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기 그 빨간색 그 테두리 안에 그 사신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나라 왕의 어떤 큰 행사에 각국의 사신들이 왔는데 저기 테두리 안에 있는 분들의 복장이라든지 뭐 칼이라든지 머리에 쓴 이 투구라든지 이게
이게 한반도 그 당시에 우리 고구려 사실이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역사학자분들도 다 그걸 맞다라고 인정을 하실 부분이고 그걸 모든 역사학자들이 인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400년 전부터 그 당시에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아니었겠지만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을 거쳐서 우즈벡까지 이 우즈벡 지역까지 이렇게 교류가 있었다는 거. 1400년 고구려 시대 때 걸어오려면 엄청 힘들겠죠. 상상이 좀 안 되지만 그런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요새는 저희 복제가 정설이 이제 고구려 사신이라고는 하지만 또 우리 삼국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쪽 또 일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신라 사신이다. 또 일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백제 사신이다. 뭐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는 그냥 공식적으로 한반도 사신이라고 합니다. 이 1400년 전부터 이 우즈벡 중앙아시아과는 관계가 있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벽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우즈벡 관계 처음 말씀드렸는데 일단 양국 간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하나를 생각했는데 그렇게 4개의 국가, 우즈벡이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우즈벡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민간 투자가 있고 정부 간 협의체가 있고 뭐 아까 보신 정상민 고위급 외교가 있고 C5+1이라는 플랫폼이 있고 ODA가 있다 이런 건데 C5+1이라는 거는 중앙아가 5개국을 저희가 C5라고 합니다. 우즈벡,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해서 5개 국가 거기에 +1 우리나라 이런 그래서 협의체가 있습니다. 5개국 외교장관이 모여서 양국 그 5개 국가 우리나라 간의 협력 발전 모델을 찾아내는 그런 협의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벌써 이제 17차까지 했고요. 올해 이제 우즈벡에서 또 이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돌아가면서 각국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서 모든 국가 간 동의를 얻은 것 중에 하나가 C5+1 정상회의를 이제 곧 할 예정입니다. 시기는 뭐 아주 특정되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조금 그렇고 내년도에는 C5+1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데 혹시 뉴스 통해 가지고 C5+1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거 보시면 그때 우즈벡에 갔을 때 국모 씨가 이렇게 말했던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DA라는 거는 공적 원조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무상 원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전쟁 이후에 90년대 말까지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90년대 말까지도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원조를 해주고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원조를 받는 국가가 그 원조를 끝나고 원조를 해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즈벡에도 6억 불 이상의 계속해서 원조를 해주고 있고 그
그 원저에는 뭐 다양하게 뭐 보건부터 해가지고 교육해서 그 스펙트럼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근데 이제 우즈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당분간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우즈벡에 원조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무상 원조라는 것도 있고 유상 원조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상 원조는 말 그대로 돈을 좀 빌려주는 건데, 차관 돈을 빌려주는 건데 아주 저리에, 그리고 오랫동안 상환 기간을 정말 끝없이 오랫동안 해서 거의 주는 거, 형식은 차관이지만 거의 주다시피 하는 그런 유상 원조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중앙아시아의 뭐 다섯 개국 모두 접경, 중앙아 최대 인구 뭐 이런 거인데,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중앙아 5개국을 국경을 다 접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 이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3,600만인데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 카자흐스탄이 1,800, 1,900만입니다. 뭐 주변에 다른 뭐 키르기즈 600만, 뭐 타지키스탄 900만, 뭐 이렇게 인구가 크지가 않은데, 중앙아 전체적으로 하면 아직 1억이 안 되는데 거의 이제 반 이상, 반 정도를 우즈베키스탄 국민이 숫자가 그만큼 많다는 건데요. 한 가지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라의 출생률이 3.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출생률이야 저는 뭐 언급하기 싫은 정도로 너무 낮아가지고, 3.0이면 3,600만을 여러분 저기다가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1년에 신생아가 100만 명이 태어납니다. 어린 아가들이 100만 명이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숫자적으로 100만 명 하면 크게 안 와 있습니다. 광주시 인구가 1년에 하나씩 생긴다고 뭐 이 정도로 하면 조금 와 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10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만 명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서울시 인구가 10년 만에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국가의 경쟁력에 있어서 군사력도 좋고 경제력도 좋은데 인구수가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의 힘에 있어서. 지금은 3,600만이지만 10년 후면 5천만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이상이 돼야 내수 경제를 돌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인구수가 중요한데, 우즈벡이 지금 매년 100만 명씩 늘어나면서 우리가 팔아먹을 물건들도 그만큼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지편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물론 이제 인구 증가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아무튼 인구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적 국정 운영, 그리고 뭐 연 6% 이상의 고성장, 30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정도 된다.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우즈벡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연간 6% 이상 성장하는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중국이 90년대에 거의 10% 가까이 매년 성장을 해서 지금 중국이 이만큼 큰 나라가 됐거든요. 우리나라가 2%대 성장하면 아주 잘한 경제라고 그 해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2% 이상
고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인구 확정인데 30세 미만 인구가 50% 정도다. 이거는 발전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거든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우즈벡은 아주 잠재력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풍부한 천연 자원, 요새 뭐 희소금속이라든지 해서 그런 광물 자원, 그러니까 안보의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즈벡이 여러 가지 희소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향후에 또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우리 정부 및 대사관 차원에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중앙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그 다음에 다양한 파트너와의 관계 다변화, 국제적 이상 제고 노력. 이게 이제 약간 뭐 정치적인 얘기긴 한데 그래도 뭐 이 나라를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면 미르지요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취임을 하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중앙아 5개국은 서로 아웅다웅 싸움하는 나라였어요. 왜 인접국하고는 왜 사이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하고 이제 뭐 일본 관계, 뭐 인도하고 파키스탄 관계, 방글라데시와의 관계, 뭐 이런 것처럼 인접 국가의 사이 안 좋은 거는 역사적 기록인 것 같은데 미르지요프 대통령이 취임을 해가지고 그 모든 갈등을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 간에는 물 문제, 그 한일고문을 통해 가지고 물이 이렇게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건너서 우즈베키스탄까지 오는데 그 물이라는 게 수자원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위에서 상류에서 이렇게 막아버리면 하루에 있는 나라는 그 물 안 줘.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엄청 중요한 건데 그 물 분쟁으로 계속 싸웠었고 그 다음에 국경 구소련 분리되면서 여러분 저기 카자흐스탄 이렇게 보시면 자로 줄 긋듯이 쫙 그어진 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냥 갑작스러운 소련이 붕괴하다 보니 이 국경협정을 날림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유독 또 심한 게 타지키스탄하고 키르기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벡 민족인데 타직 쪽에 가 있고 키르기즈 민족인데 우즈벡에 와 있고 이게 아주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 한민족인데 저쪽 일본 뭐 이제 만약에 붙어 있다면 일본 쪽에 가 있다, 일본 국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작년에 물론 이제 엄청 그 사이에도 엄청 싸웠습니다. 거의 전쟁 직전까지도 갔었고요. 타지키스탄하고는 거의 뭐 전쟁도 했었고 했는데 작년에 최종 결정을 3개국이 해서 완벽하게 국경협정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국경협정을 이렇게 갈등 없이 평화적으로 획정한 곳은 이 중앙아가 아마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정도로 아주 세계적인 국경을 획정을 해서 지금은 중앙아 국가들과의 관계가 거의 하나의 연합체처럼 우리가 뭐 유럽 연합 그러는데 하나의 연합체처럼 아주 잘 조화롭게 협력 관계를 나누고 있다. 그다음에 국제적 뭐 위상 제고 노력은 이게 가만히 보면 제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드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 우즈베키스탄이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8개를 땄습니다. 이 중앙아 국가에서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데자부처럼 느꼈던 건 뭐냐면 그 금메달을 다 격투기에서 땄어요. 태권도에서도 따고 복싱에서도 따고 유도 이런 데서도 따고 이게 다 격투기에서 땄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88 올림픽 이후 한동안은 저희가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이런 격투기에서만 금메달을 땄거든요. 지금처럼 양궁은 물론 그때 이제 우리가 워낙 잘하는 데니까 양궁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무슨 이 총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피겨 이제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 피겨 스케이팅을 한다든지 이런 종목에서는 아예 언감생심 따지지 못했는데 이 이유가 가만히 보면 헝그리 정신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제 여기서 산책을 하는 공원을 가면 복싱을 하는 친구들이 산책로 위에서 복싱을 해요. 코치부터 해가지고 많은 애부터 이렇게 건장한 청년까지 나와서 그러니까 도장에서 이렇게 복싱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공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 이게 우리나라랑 이게 흘러가는구나 비슷하게. 그리고 금메달을 따면 많은 나라가 그렇지만 팔자가 바뀝니다.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복싱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장비라든지 이런 면에서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서 우리 그 어린 친구들이 나도 금메달 한번 따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청 열심히 하는 걸 목표로 할 수 있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벌써 다음 올림픽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최근에 그걸 또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게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올림픽이라는 그 큰 행사가. 그래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우리나라는 그 뒤로 여러 가지 경제 개발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인식을 제고하고 있지만 우즈벡은 이런 부분에서 아직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우즈벡의 뭐 발전 잠재력은 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즈벡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면 계속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우즈벡 학생이 약 12,000명이 있습니다. 유학생입니다. 유학생. 혹시 하여튼 요새 모든 대학들에는 해외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도 유학생 아마 이게 4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또 유학생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이 너무 좋아서 또 보로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우즈벡에 한국 기업 650개가 진출해 있는데 우즈벡 내 5위. 원래 예전에 그 2016년 이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1, 2위를 우즈벡 내에서는 달렸습니다. 90년대에는 대우밖에 없었습니다. 우즈벡에 투자한 기업은 대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즈벡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만 들어와서 여기서 경제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개혁 개방을 하면서 중동에서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서유럽 그러니까 서방이라고 하는 EU 국가 미국도 지금은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줍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엄청 치열해졌고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한 지위를 받는 국가였다. 했는데 지금은 그냥 원오브된 여러 나라들 중 하나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대사관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즈벡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OD라고 하는 것들 분야인데요. 보건, 관광, 교육, 농업, IT 이런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즈벡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저기 보건에는 국립아동병원이라고 약 280병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아주 초현대적인 건물과 시설을 지어서 우즈벡의 심장병, 주로 심장병 아동들을 1년에 1000명 이상 수술을 시키고 있고, 중앙아 내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아동병원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고, 기타 종합병원, 의과대학 제약 클러스터는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그 한국과 우즈벡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고려인이라든지 또는 1400년 전 그런 역사가 우즈벡과 일단, 그 다음에 92년도에 우리가 이제 수교했다는 거, 뭐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92년도에 수교를 해서, 그래서 1400, 그 다음에 88주년, 그 다음에 33주년, 이게 이제 1400년 전에 관계가 있었고, 37년에 이주해왔고, 그 다음에 수교가 33년 전에 있었고, 이런 이제 숫자들로 저희가 한국과 우즈벡 관계를 이렇게 개략적으로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과 뭐 우즈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대사관이나 우리 정부가 하는 그 외교는 뭐냐라는 이제 큰 틀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새 뭐 여러분들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신 이후에 가장 큰 화두가 관세죠. 관세로 아주 온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관세를 해서 미국 대통령이 온 세계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나라도 괴롭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맞습니다. 자국의 이익. 결국은 한 단어예요. 국익이에요, 국익. 자기 나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관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교입니다. 외교는 뭐냐면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무력을 사용한 외교이지만, 외교는 우리가 평화롭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걸 외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양한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그게 경제 외교가 됐던, 정치 외교가 됐던, 문화 외교가 됐던, 그 모든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의 우즈벡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OD 사업도 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나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다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교는 한마디로 하면 우리나라 국익을 창출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우즈벡과의 우리나라 관계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뭐 궁금했던 거 이런 거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손 들면 마이크 가져다 주겠습니다. 궁금한 질문 있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이쪽부터 송이 먼저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남동서인문학교 9반 백송이입니다. 제가 사실 현재 희망 진로가 외교관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사관님께서 이 일을 해오시면서 자부심이나 보람을 느끼시는 순간이 어떤 때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약 25년 정도 외교부 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뭐 보람도 있었던 것도 있고 좌절, 실패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뭐 우리 박송이 학생이 이렇게 백송이 죄송합니다. 백송이 학생 갑자기 물어보니까 불현듯 이제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역시나 어려움 속에서 뭔가를 해냈을 때가 가장 큰 자부심, 보람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2014년 지금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 네팔에 대지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네팔 공부도 했었었는데 제가 네팔에서 2014년 2월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2014년 4월 말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카트만두가 완전히 그냥 박살나고 수십 명의 또 이런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로 긴급 구호대로 바로 지진 나고 바로 네팔을 향해 가지고 약 보름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했는데 그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상이 무너진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우리 한국 교민들이 계시는데 음식 구하기도 어렵고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해서 흔들리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2월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민들을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이라서 제가 일일이 그 교민들 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때 이제 출장을 가면서 들고 간 정말 열악한 그런 생필품, 컵라면, 뭐 화장실, 뭐 이런 생필품들을 정말 요만큼씩밖에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거 전달해드리면서 그분들 위로해드리고 이야기 나눴던 때가 아직 많이 기억이 남습니다. 네. 먼저 아직도 외교 실무에 못 나고 있는 총영사님의 강연을 들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침에 이제 질문을 하자면 아까침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까침에 물 분쟁에 대한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침 제가 여기 독서인문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제탐구의 주제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물 분쟁 분석을 통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조사를 하던 중에 아직 과거에 있던 일에 대한 칼럼이나 이런 자료들은 남아있는데 요즘 최근
있는 현황들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기에 주재하시고 계시는 총영사님의 의견을 의견이나 현황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저도 저기 고등학교를 저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 광주에서 나와서 아주 친근하고 좋습니다. 저도 그 친구들 만나면 아따 오랜만이네. 그 물 문제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물이라는 걸 계속 그 소비를 해야 되고 그 물 소비량은 국가가 발전할수록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적으로 아랄해라는 데를 아랄해 내륙 바다입니다. 이게 우즈벡과 카자흐 국경 사이에 있는 큰 바다예요. 바다 C로 붙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랄해라고 하고 호수가 아니라 이게 다 없어졌어요. 물론 뭐 기후변화 등등 여러 가지 그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물을 너무 무분별하게 낭비를 한 거죠. 우즈벡도 그렇고 카자흐도 그렇고 그 물이 다 저기 타지키스탄 너머에 파밀 공원에서부터 시작한 만년설이 쭉 내려와서 키르기즈 거쳐서 우즈벡 거쳐서 카자흐 국경까지 가서 그 큰 바다를 이뤘는데 그게 없어요. 바다가 아예 없어졌어요. 구소련 시절부터 목화 산업이 우즈벡에는 큰 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세계 6위의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목화 산업을 일궜었는데 그 목화라는 작물이 물을 그렇게 먹는다. 그래서 모든 목화 재배단지가 있으면 나머지 기타 작물을 재배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벼농사도 물론 물을 많이 먹지만 목화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카자흐 국경까지 우즈벡을 관통해서 가던 강물에서 다 물을 그래서 아랄시까지 가야 되는 물이 목화 산업을 하면서 목화를 재배하면서 그 물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지도 한번 봐보세요. 이 바다가 없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역시나 배가 좀 불러야 여러 가지 주변을 또 둘러볼 수가 있듯이 그리고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자연환경에 대한 거를 생각할 수 있듯이 카자흐스탄은 이미 다시 아랄해 복원 사업을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정말 요만큼 물들이 이제 카자흐스탄 쪽에는 채워지고 우즈베키스탄은 아직 안 채워지고 있어요. 그게 완전히 많아가지고 그 배들이 그대로 떠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물이 완전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GGGI라는 우리나라의 국제기 또 각종 유엔 단체들이 일단 그런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없어진 바다를 그렇게 새로 다시 복원을 한다는 거는 뭐 10년 예를 들어서 30년 만에 없어진 거는 제가 보기에는 300년이 돼도 완벽하게 복원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그런 물 때문에 그런 대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지키스탄에서도 큰 댐을 지어가지고 댐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전기도 발전을 해야 되고 물을 담수해서 그 물을 용수로 써야 되니까 댐을 안 지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물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엄청 이렇게 싸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노군댐이라고 타지키스탄에 아주 큰 중앙아시아에 아마 제일 큰 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력 수력 발전도 하고 그거를 짓는데 우즈벡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전기도 일부 우즈벡에서 사고 그 물 필요할 때는 물도 계속해서 내려주고 이런 협의가 원활히 잘 진행이 돼서 그런 그 예전에는 아마 그 댐 지으려고 하면 폭격했을 거예요. 댐 못 지으려고. 그만큼 물이 중요한 건데 지금은 뭐 타직 또는 키르기스탄 간 양국 간의 그런 그 협력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그렇게 큰 댐을 지어서 발전을 하고 물을 가둬두는데도 원만하게 그거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우즈벡이 협조를 했다는 게 큰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최근에 뉴스에서도 거기서 나온 전기를 우즈벡이 산다라고 이제 또 상호 협의까지 했다고 하고 지금 뭐 물 분쟁이 있긴 그게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아에서의 그런 물 분쟁이 물 분쟁에 관한 갈등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독서인문학교 7반 정가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1시간 동안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특강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제가 총 영사님께 궁금한 점은 아직 개발도상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협력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고 잠재력은 무엇인지 또 이로 인해 총 영사님이 바라보시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미래 모습은 어떠한지가 궁금합니다. 네. 1시간씩이나 이렇게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되게 민감한 문제를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기 정가영 선생님께서. 이 장애물,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서 장애물. 제가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근무하면서 거의 6년을 이제 우즈벡에 생활을 하면서 답답했던 게 많습니다. 아직도 답답했던 게 많고 대부분의 국가 개발도상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히나 우즈벡 같은 경우는 구소련 시대의 통치를 받았던 사회주의에 대한 습성이랄까? 이게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서 여기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환경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장애물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우즈벡이 아직 WTO라는 여러분들 그 WTO라는 그 국제 교범을 아시죠? 거기에 우즈벡이 아직 가입이 안 됐어요. 지금 이제 가입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도를 목표로 이번 중국도 이미 가입을 했습니다. 중국도 가입을 했는데 아직 안 된 그만큼 개방을 덜 했다는 거예요. WTO 가입하려면 여러 가지 모든 경제 산업에서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아직 개방이 덜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나라 대통령은 가장 큰 게 개혁 개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이 가야 되는 길은 맞지만은 그게 조금 느리다는 거.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잠재력은 아까 여기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뭐 인구면, 경제 발전 속도면
그러니까 시장 확대성에 있어서는 이 중앙화가 조만간 1억이 넘는 아주 큰그 지역이 될 확률이 뭐 거의 99%이기 때문에 그 잠재력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계속 이 중앙화와의 협력을 어떤 식으로든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신북방 정책, 뉴 실크로드 이런 정책들이 이 정권마다 이렇게 바뀌긴 하지만 하나의 흐름이긴 합니다. 이 나라와 이 지역과의 관계를 개선을 해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경제적인 수요가 가장 큰 거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잠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 모습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5, 2008년 근무한 이후로 21년 12월에 여기 고임했을 때 정말 천지가 개벽한적이었어요. 그때의 모습, 물론 뭐 지금 낡은 아파트들, 구소련 시대 때 지어졌던 많은 낡은 아파트들은 그대로 있긴 한데 이 길 위에 차라든지 또는 새로운 그런 그 현대적인 빌딩이라든지 또는 뭐 슈퍼마켓, 뭐 레스토랑, 식당.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뭐 슈퍼마켓, 식당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 생활적인 면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가서 밥 먹을 식당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기저귀 하나 사기 위해서 갈 슈퍼마켓이 없었어요. 화장지를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근데 20년 후에 왔더니 모든 게 싹 바뀌어 있는데 깜짝 놀라고. 두 번째 깜짝 놀란 거는 지금 떠나는 시점에서 3년 6개월 전하고 지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20년 전에 21년 그러니까 2008년에 떠나서 21년에 왔을 때의 그 바뀜하고 21년에 와서 25년에 떠날 때 그 바뀜이 더 놀라울 정도로 바뀌어 있어요.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한국 돌아가셔가지고 5년 후, 10년 후에 우즈베키스탄은 내가 25년도에 와서 봤을 때하고는 완전히 또 다르게 바뀐 나라가 돼 있을 거다라고 저는 장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랑고등학교 박은경입니다. 일단 질문 전에 일단 저희를 위해서 강의해 주신 점에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고르게 나오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시작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다른 민족끼리 한 국가에서 살아가는 경우와 같은 민족끼리 한 국가에서 살아가지만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수단의 내전과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좀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방식을 가지고 앞으로를 살아가야 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제 좀 드리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뭐 소위 말하는 꼰대 같은 좋은 말을 조금 해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일단은 여러분들 아직 저도 이제 여러분들 시대를 살아봐서 아는데 그게 이제 많이 후회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일단 어렵죠. 어려운데 일단 자기의 어떤 원칙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들 때에 너무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정립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그 자기의 어떤 원칙을 좀 세워서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고는 약간 이제 그 답변이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우리 그 외교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다고 했는데 이 외교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 다양성을 좀 그 존중하고 열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데 너네들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받아들인 사람도 그렇고 저 또한 나는 너한테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뭐 더 친밀하게 안 갈 거야. 뭐 이런 의미가 내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뭐 문화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모든 다양성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뭐 민족 분쟁의 이제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상대를 인정을 안 하는 거에서 분쟁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다양성은 존중과 그런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문화가 됐던 그게 상대 어떤 개인이 됐던 어떤 또 나라가 됐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남 닉서 인문학교 5반 박보현입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전남 독서인문학교 주제 탐구 보고서로 중앙아시아와 대한민국의 외교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우즈벡 정책의 현황에 대해 더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된 현재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시행되거나 시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뭐 한우즈벡 관계를 소개해드리면서 아주 뭐 비상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든 이제 정부가 이렇게 한 번씩 우리나라처럼 바뀌면은 그 정책 전략들이 이제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둘 건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정부에서는 뭐 인태 전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인도 태평양 전략 뭐 이런 그런 전략이 있듯이 이 중앙화 또 이 러시아 CIS를 관통했던 정책은 항상 북방 정책입니다. 북방 정책. 그의 이름은 이제 계속 바뀝니다. 뭐 실크로드 정책, 뭐 친북방 정책, 뭐 여러 가지 이름은 바뀌는데 결국은 그 흐름은 이 중앙화뿐만 아니라 이쪽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 수교도 안 하고 이런 구소련 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이후로 개방이 되면서 이쪽하고 어떻게 이제 협력 전략을 마련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정책들이 이제 북방 정책, 친북방 정책, 뉴실크 여러 가지 이름을 바뀌어서 나오는데 그거 뭐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 전략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의 흐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이제 어떤 식으로든 뭐 이름이 이제 뭐 타이틀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우즈벡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또 더 크게는 러시아 CIS와의 우리나라가 어떤 관계를 설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뭔가 정책이 나올 겁니다. 오늘 그 재밌는
것 중에 지금 이 시간인가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이 나라 미르지요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2시에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난 5월에 취임을 하시고 여러 나라 정상들하고 뭐 미국도 하고 뭐 체코도 하고 베트남도 하고 뭐 인도네시아 뭐 몇 개국 이렇게 하고 또 통화도 뭐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2달이 조금 더 지난 시기에 이쪽 그 정상들하고 통화를 이제 특히나 우즈벡은 오늘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죠. 이거 대립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지금 그 중앙화에 대해서 지금 정부도 큰 노력, 공을 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빨리 정상 간 통화를 한 적이 없고, 물론 지금 이제 뭐 일부 국가에는 뭐 EU에도 그렇고 미국, 뭐 중국 이런 데는 대통령 특사단도 파견을 한다고 하는데 그 특사단이 오기 전에 이쪽 지역에도 특사단이 올 수도 있는데 오기 전에 상호간에 정상들끼리 어떤 그런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정상통화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면 지금 정부에서도 이쪽 중앙아 지역에 대한 관계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여러분들 시기에 도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압니다. 그 시기에 도전하는 게 어렵고 무섭다는 걸 아는데 실패를 해도 좋으니 도전을 해보는 방향으로 만약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피하지 말고 나는 이거 실패할 것 같아 하지 말고 그냥 도전을 해라. 그래서 실패를 경험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단계 크게 나가는 데 있어서 실패의 경험은 필수적인 겁니다. 성공의 경험만 가지고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실패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라도 도전을 해라 라는 거. 그리고 뭐 독서 인문 학교이다 보니 하여튼 끊임없이 하여튼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이 읽으시는 게 큰 도움이 된다. 제 경험칙상 저도 지금은 책 한 장을 안 읽습니다. 못 읽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전혀 늦지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소원서를 열심히 봐야 되겠지만 좋아하는 분야라든지 또는 인생의 어떤 큰 철학과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분야든 책을 많이 읽으시면 그게 당장은 어렵고 졸리고 이거 뭐 이러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시기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차면 넘치듯이 그 시기가 아마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 시기가 올 때까지는 그게 뭐 캔들을 통한 이런 전자책도 좋지만 책을 많이 읽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